일단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도 초반에 이제 좀 바닥을 모색하면서 돌아서는 그림, 2차전지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에서 주식 배당을 갑자기 세게 주겠다,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2차전지 업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미명이 가장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구매 시점에서 이제 금액을 빼주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증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2023년.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은 뭐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1360원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11월 되면서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가 갑자기 좋아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시장 자체가 아주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낙폭 과대 속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실 좀 덜 오르고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이슈도 좀 있지만은 해마다 연말 되면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또 노이즈가 좀 있고 있는 공매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전체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좀 덜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지금 뭐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어떤 분위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산타랠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봐도 우리는 산타랠리가 없었다. 물론 그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일단 시장을 11월부터 계속 이제 제가 그 반등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의를 내렸던 건 뭐냐면 디레이팅 구간의 반등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디레이팅 구간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의 프리미엄이 좀 감소하는 이제 그 밸류를 좀 떨어뜨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속에서 우리나라가 유단히 많이 급락을 했었던 거는 뭐 그 키움발 반대 매매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공매도 한시 중지 나오고 나서 그날 하루 만에 또 급등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들어오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신고가가 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일정 구간 좀 반등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그 어떤 호재, 악재, 여러 가지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시장을 가장 크게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 국채 수익률이 4.3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고요.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일단 과매도가 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버가 들어오면서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 빌 에크만이나 빌 그루스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장기물 채권 발행 물량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수급 조절을 좀 한 측면도 좀 있었고, 여기에 또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반영을 줬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급반등을 원화가 한 거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0월 달 수출 데이터가 YOY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5.1%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을 주도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 섹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수출 쪽에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원화 쪽으로 이제 베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베팅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림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가 뭘까, 이걸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항상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대주주 요건, 이제 대주주 이제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발목이 좀 잡혀 있는 데다가 올해 또 2차 전지 주식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대주주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올해 남아 있는 그 가장 큰 이슈로는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떠한 스탠스가 나오고 그것이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그 파월 의장 자체가 얘기했던 그 핵심 키워드는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CPI 지난번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도 또 4.0으로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이제 4%대 밑으로 아마 이제 11월, 그러니까 12월에 발표될 그 11월 그 CPI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가솔린 가격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은 CPI 쪽의 노이즈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그 PPI 지수 역시도 또 잘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CPI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어떤 평균 그 CPI를 갖다가 이제 연율로 환산을 하거나 3개월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3% 언더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에 발표되는 거 역시도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PI 쪽의 노이즈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CPI가 낮게 나오고 PPI가 낮게 나오면은 이달 말에 발표될 PC 역시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 예상 헤드라인을 3.0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닉 티밀하우스가 이제 얼마 전에 트윗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리한 게 있는데 이제 예상치는 지금 뭐 미디안 값으로 해가지고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은 3.4 나왔는데 3.0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는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는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또 증시는 또 상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또 그만큼 뭔가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좀 증시는 좀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좀 앞질러 나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에서는 강한 톤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톤 다운을 한 건 맞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좀 경계하는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그 내년 이제 한 6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경제가 생각처럼 죽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쪽도 지금 여전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거는 항상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면은 이 미국이 그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지고 항상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잠시만요.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90년대를 나오는데요. 90년대 이후로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항상 빠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페드가 여기서 지금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도에 이제 피벗을 하고 나서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내리는데 주가는 빠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격하게 내리면서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금리 내지는 중금리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70년대 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그림보다는 70년대 그림처럼 이 금리가 피크아웃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폭보다는 오히려 반등하는 폭이 더 컸었던 그림이거든요. 꾸준히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패드가 여기서 피벗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살짝 밀리고 난 다음에 꾸준히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전처럼 바로 금리 인하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고 충격이 생긴다 이런 쪽보다는 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파월 의장이 약간은 그 아서번스 트라우마에 좀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말은 계속하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두드려보고 다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 전후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물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연준의 어떤 니즈처럼 금리는 그러니까 물가는 완만하게 잡히면서 증시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3고라고 얘기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이 그 어느 정도 긴축 완화 이후에는 잡혀지면서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고물가라는 게 결국은 물가 인상률이라는 건 YO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올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YOY로 폭이 줄어든다 해도 그게 뭐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그러려면은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국내에서 그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딜레마는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 따라가면서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아까도 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도 되는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시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최근에 장을 보면요. 장이 크게 빠질 요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급하게 올랐던 게 오후 되면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가면은 거의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시되 추격 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특히 내년에 어떤 실적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된 섹터들 위주로 해가지고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좀 바닥에서 좀 크게 안 움직일 때 저점에서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섹터들로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그리고 바이오. 그쪽 섹터를 위주로 많이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하고 있습니다. 하긴 2차 전지도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이상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숏스퀴즈 터진 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고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 그거는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로가 아마 숏스퀴즈 나기 직전이 한 110만 원, 120만 원 레인지였었을 테니까 거기서 한 50만 원 빠졌다고 그러면 한 40% 정도 빠진 거니까요. 그런 건 감안을 해서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다고 다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쪽이 조금 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쪽의 포인트는 올해보다는 내년 쪽, 그리고 올해는 좀 수익이 나면은 연말 가면서 현금을 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건 2차 전지주 섹터주들이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평선들이 밀집하면서 네네. 한 번 정도는 단기 슈팅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나오시더라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황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투자할 때 그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업체들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되게 이제 중요시 하면서 보게 되는데, 지금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던 회사들 걸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 다음 포스코 퓨처, 에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결과로는 일단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도 초반에 이제 좀 바닥을 모색하면서 돌아서는 그림, 그러니까 실적의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년으로 좀 바닥을 좀 뒤로 미루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그런 주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장기 투자를 원하셔서 가져가시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연말에 대주주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 2차전지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에서 배당을, 주식 배당을 갑자기 세게 주겠다,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를 친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쇼스퀴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쇼커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보면은 11월 말에 아마 MSCI 편입되는 게 이제 종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주식을 좀 끌어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글쎄요, 펀더멘탈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이. 그 말씀하시니까 좀 거기에 그 마음이 가는데요. 그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뭐 그 작년에도 에코프로가 그랬나요? 그 저 주식으로 현물 배당 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좀 세게 줬을 때, 그랬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었어요. 뭐가 있을까 하고. 네. 그냥 어쨌건 지금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그 사나갈 자리다. 네네. 이렇게 좀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 이 공매도 금지 이 이슈, 요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장은 해외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주가를 부양을 했느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매도 금지 자체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주식 부양안의 하나로서 이제 내놓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였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하든 뭐라든 그냥 쭉 빠져버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시켜줬던 거는 곧바로 유동성 공급이었거든요. 연준에서 돈을 풀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첫날 공매도 금지가 일요일 날 발표나고 나서 월요일 날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더 따라가지 못했던 거를 보면은 사실 고객 예탁금이 크게 안 늘었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덤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게요. 원래 이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가장 그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였는데 오히려 사기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공매도 금지한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덩치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너무 비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10위권이기도 하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 해칭 거래까지 다 완벽하게 가능한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 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지금 MSCI에서는 이머징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낼 여지가 있고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들어오지, 그거를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절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좀 노이즈가 다시 있잖아요. 이제 발표한 내용 자체가 뭐 달라진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좀 표출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매도 얘기가 이제 핫 이슈가 됐던 주 섹터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 쪽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시장에서 사실 힘을 써야지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이제 주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일단 주식을 할 만하긴 하지만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구간. 연말 전까지는 수익이 나면은 저는 수익을 좀 많이 실현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 1분기 되면서
그 연착륙이 됐던 아니면 경기 후퇴가 됐던 이제 그런 어떤 징후들이 사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표상으로 조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모아갈 시점은 내년 1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우리 종목 간의 상승과 또 그 편입에서 제외된 종목들의 하락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신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도 같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입이 되는 쪽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플러스 효과를 좀 보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 가지고 이미 올라 있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그걸 노리고 보시려고 그러면 좀 안 올라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탈락하는 종목들이야 이제 일단 매도 압력을 좀 받겠죠. 근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단기에 좀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전에 미리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 한 해 가장 우리가 이 증시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쏠림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섹터 아니면 어떤 종목들의 막 그 쏠림 현상 그러면서 주가의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이게 좀 투자자들이 되게 급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 보면은 뭐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주식도 보면은 뭐 그러게요. 예. 신규 상장주들도 그렇고. 네, 요 최근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 조금 몰린다 싶으면 그냥 다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뭐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 경기를 실물 경기를 보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섹터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지 않는 포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또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에 그 큰 계약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올라가는 게 시장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성장이 가능한 섹터들은 좀 고르게 올라갈 가능성 그쪽에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 섹터가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똑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그게 확산이 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도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거든요. 네. 일단 유망 섹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수출 데이터 자체가 이제 늘기 시작했고요. 디램은 이제 삼성전자도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고 하고 있고 낸드는 아직은 좀 어려운 국면이기는 한데 이 반도체 쪽은 이미 메모리 쪽은 이미 수급이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낸드 가격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낸드 쪽은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낸드는 10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물가가 100% 올라가도 흑자가 안 난답니다. 그만큼 싸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돌아서려고 그러면 어느 한 회사가 어떤 식이든 없어져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현재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원이나 보조가 없으면은 뭐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HBM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내년에 펀더멘탈을 건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게 그 엑시노스 2400 요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좀 보이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그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최종 테스트가 이제 곧
끝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무슨 장비 발주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일단 그 하방을 막아주는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뉴 디바이스가 내년에 출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XR 예, XR 기기가 처음에는 비전 프로. 사실은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한번 열리게 되면은 사실 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항상 그 메모리 칩 업체들은 항상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은 약간 좀 톤다운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켜보실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내 좋다가 지금 3분기에 완전히 죽쓰고 있다가 다시 요즘 이제 슬슬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수주율이 당초 예상했던 거 100%를 채워서 넘어선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화라든지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100%를 채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인 조선사 숫자가 2008년에 10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 365개로 감소한 거고 이 가운데서 선박을 한 척이라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그 조선사가 지금 278개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경쟁이 지금 그 완화가 된 상태인데다가 그 다음에 LNG 쪽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중국만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LNG가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하고 있지만 LNG 역시 여전히 수요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해 평균 한 50척 정도 발주가 나올 거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암모니아선이 이제 갑자기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게 우리가 뭐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네, 전체 그래서 판매에. 우리가 지금 암모니아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오션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쪽이 계속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쪽 역시도 내년에 또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탱커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하반기 들어서 이제 서서히 수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탱커라든지 이 상선 같은 경우들이 이 엔진이 벙커 CU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 규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서서히 교체 주기 20년 이제 또 선령이 한 20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 중에 중요한 게 후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철강사들한테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원가에 분명히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조선 쪽은 앞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요즘 그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오션 그 대리상 그 뭐죠? 대량 유상증자 그거 한 이후에 폭락이 쫙 나왔다가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네요. 저도 하나오션 주식을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요즘 저희 시장을 보면서 좀 합리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이 됐든 아니면 뭐 저 뭐죠?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됐든 예. 이런 게 더 합리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거는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데 그런 수급이 쏠리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확 움직이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선박 쪽도 선박이지만은 이게 방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그룹 자체가 뭐 방산에 특화된 그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지금 인수하겠다고 지금 지난번에 밝혔었고 그게 이제 미국 방산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 기사가 나왔었지만 캐나다하고 폴란드 쪽에서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하나오션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저도 사실 이틀 전인가요? 주가가 갑자기 뭐 한 3,000원 이상 푹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물량 상장된다고. 그럼 오늘 또 왜 올랐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으면서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떨어질 때 우리 출연자들한테도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거든요. 이거 지금 살 자리입니까? 급락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며칠은 두고 봐야지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쏠림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게 주가가 어쨌든 육안으로 볼 때 싸잖아요. 가격 평균 이제 단가가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이 어쨌든 지금 방산에 뭐 집중을 하면서 이걸 키우려고 한다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동차는 항상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3배짜리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못 가느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실적의 대부분이 그 내연기관 판매한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GM도 PER이 5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테슬라 밸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패스트 무버로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전기차 비중을 확대를 시키고 있고,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포드하고 GM이 지금 그 전기차 투자를 갖다 다소 좀 뒤로 연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히려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강화하잖아요.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작년에 7,000원을 줬는데 올해는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전반이 UAM이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율주행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노출이 좀 되면서 어필이 되면 현대차 그룹 역시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외에 또 좀 유망하게 보시는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전제는 디레이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의 톤다운 과정을 내년 1분기까지는 거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우리나라 엔터 업종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 업종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우리나라 지금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뭐 이런 쪽은 뭐 지금 세계적인 어떤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프로듀싱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딱 보이시는 것처럼 이 IP 생산 체제를 갖다 다양화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라든지 그 JYP 같은 경우는 이 레이블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그룹을 키우는 거죠. 아이돌을 키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해 하나도 런칭 시킬까 말까 했었던 아이돌을 한 해에 한 그룹 정도 런칭 시키면은 많이 시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이브 건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2년부터 이제 그룹이 3개가 나오죠. 지금 런칭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데뷔하는 아이돌들을 통해 가지고 음반 판매뿐만 아니라 각종 굿즈 판매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의 그림은 여전히 계속 살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엔터 쪽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방산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작년에 폴란드향 계약, 역대급 계약이 17조짜리가 이제 계약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건 사실인데요. 네. 이 방산이 지금 2차 계약을 지금 앞두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즘 폴란드 관련된 거 그 정치까지 지금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 제1당이 다수당이 안 됐,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정을 구성하는데, 이제 만약에 2당이 되게 되면 이쪽은 친 EU 쪽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쪽보다는 또 독일 쪽으로 기울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연정이 1당을 기준으로 기존 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고, 총리 유임됐고, 오늘인가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 반대 투표 나왔는데 유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지금 재정 소유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자본확충법, 수은 자본확충법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 방산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 2차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폴란드 방산 관련해 가지고 1차에서 지금 17조가 됐었는데 2차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 얘기가 됐었던 거는 30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규모 자체도 크지만은 이게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를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갔다 오시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MOU도 체결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갔다 오신 분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 쪽에 방산 수출이 또 역대급 한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밀떡이라는 분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뒤져봤었는데 언급되어 있는 저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무라든지 뭐 천궁, 그 다음에 전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우디의 어떤 동향들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사우디 육군이 지금 전차가 1280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K2 특집 방송을 했었답니다. 네. 이건 밀떡들 얘기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빈살만 그 왕세제가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쪽과 관련돼 있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나라들은 그걸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산 쪽 역시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저는 이쪽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장기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뭔가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기대감과 꿈만 가지고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였다가 급락했다 이랬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는 여기서 실적이 가미되는 것들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이 그 마리포사 그 렉나자라고 하는 거를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글로벌 FDA에서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이 아마 12월 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고요. 한올에서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한 거 역시도 그 아마 판매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고, 미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것도 이상 결과가 나올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보면은 그 머크 쪽으로 계약 이미 했던 거를 갖다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바꾸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를 갖다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 또 종근당도 또 1조 7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했고, 삼천당도 또 얼마 전에 그 아일리아 시밀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매출로 바로 잡힐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그냥 막연하게 꿈, 드림 이쪽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찍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올해보다는 내년에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심플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게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바게인을 근데 비어게인이라고 했던 네. 거는 제가 이제 비를 갖다가 이게 용어는 따로 있는데요. 전문 용어는 네. 브레인, 뇌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하나가 승인이 났었단 말이에요. FDA에서. 근데 아마 내년 초에 도나메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연말에 난다고 했었던 게 연초에 나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기존에 나 있는 그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 진행 경과를 늦추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어떤 진행을 늦추는 그런 이제 치료라기보다는 늦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나메맙 같은 경우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쪽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쪽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내년에는 그 다음에 ADC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표적 항암제, 이거는 항상 있었던 거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가 시젠이라는 회사 인수하는데 54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면역항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적항암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G는 GLP-1이라고 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 지금 보면 일라이릴리 쪽에 이제 마운자라든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뭐 지금 역대급 실적들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롱액팅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형 기업, 대형 제약사들도 다 이쪽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당뇨보다 비만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AI는 AI입니다. 의료기기, AI, 의료기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 쪽으로 진출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N은 내쉬라고 해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이런 것들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2차 전지를 빼놓으면 좀 아쉽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2차 전지는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해 가지고 혼선도 좀 있고 뭐 이제 끝났다라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초기에 이제 그 얼리 어답터들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 저항이라든지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충전이 아니라 그 주유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기울기가 꺾이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급격히 꺾이는 구간을 갖다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을 거쳐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급격히 꺾이는 이런 캐즘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쪽 신차 그 월별 침투율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고개를 지금 아래로 좀 꺾은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꺾이진 않고 옆으로 좀 살짝 누워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미국이 최대 130만 대인가요? 140만 네네. 대 그 달성했다고 최대 판매. 이게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9월 달까지는 59% 판매가 됐는데 YOY로 10월 달에 30%대로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살 사람들은 얼추 다 샀어. 이제 앞으로는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고 내년에 혹시 또 트럼프가 되면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즘을 극복한 국가들이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 90.5%. 야, 엄청 네. 거의 보급됐네, 완전히. 거기는 완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59.3%. 그러니까 북유럽 쪽은 거의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걸 극복하고 올라와 있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8.7%. 한국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기업의 특징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재점검한 다음에 안전한 게 확인이 돼도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깝깝한데. 왜 근데 보통 일본이 그래서 꼼꼼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꼼꼼하죠. 그래서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민족성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 투자 패턴도 그렇잖아요. 된다 싶으면은 그냥 요만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한 방에 끝장을 보려고 이제 덤비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었고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양산 능력이 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던 이제 일본이 드디어 그 파나소닉에서 11조 매출이 나오는 자회사를 팔아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 올인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보고 내년에 전기차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80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타 하면은 아시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토요타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저건 오래 못 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아웃되고 새로 이제 신임 사장이 들어서면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시켜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전지 업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미명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각종 그 전방 산업 쪽 GM, 엔스, 포스코, 퓨처엠, 뭐 포드 이런 쪽에서 컴커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현금 흐름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공장 준공을 좀 뒤로 늦출게 생산도 좀 뒤로 늦출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톤다운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에는 3분기가 2차 전지 쪽에 바닥 구간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분기까지 구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3분기까지 큰 딜레마가 뭐냐면 판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재고는 이미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판가는 떨어지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재고 쌓아놓은 거는 재고평가손을 또 고스란히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이 되고 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나온 그 10월 달 걸 보니까 판가가 또 역시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살짝 좀 빠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는 거는 재고는 이미 연초 대비 70%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가격이. 그럼 여기서 빠진다고 한들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양이 좀 준다고 해도 연초보다는 양은 어쨌든 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4분기가 3분기 대비해가지고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오면서 바닥 구간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의 근간이 뭐냐면 24년도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을 지금 내놓은 자료인데요. 2024년도 1,800만 대를 지금 판매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23년도 지금 예측치가 1,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 대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더 늘어난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1년간 생산하는 자동차 연비를 모두 측정하고 이 평균 연비를 갖다가 규제 연비 기준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면은 0.1마일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밑에 기사를 붙여놨는데요. 올해만 지금 그 GM하고 스텔란티스가 벌금을 합산으로 해가지고 약 3천억 정도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 되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이쪽에서도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배터리 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트럼프 노이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렇죠. 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안 될 거다 이제 우려들 하시는데 일단 IRA 법을 갖다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그 주 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저기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다. 밑에 언급해놨습니다만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는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은 뭐 미시간이나 이런 쪽보다 오하이오나 뭐 테네시나 켄터키나 이런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지아하고 애리조나는 굉장한 경합지였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공장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충원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 역시도 작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처럼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이건 에너지부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 정리한 건데요.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충전소 늘릴 거다. 50만 개의 충전소를.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21년에 57%였는데 23년 6월에는 63%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UAW 지난번에 파업했었잖아요. 네. 근데 파업 철회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기차 생산을 늘려라. 그리고 그쪽 고용 인력 늘려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사후에 세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구매 시점에서 이제 금액을 빼주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7,500달러 같으면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시점에서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1,000만 원이 디스카운트가 된 상태에서 사는 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즉 부담이 일단 처음에 네,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배터리 리스제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리스제라는 건 뭐냐면은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당장 내년에 지금 시행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차값에서 배터리 가격을 뺍니다. 그러면 차값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생활하는 동안 그때에 한해서 배터리 가격을 렌탈을 해가지고 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차값이 자연스럽게 훨씬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구매자의 어떤 부담을 확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부담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요를 좀 촉발시켜줄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뭐 1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좀 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 2024년 전기 자동차 시장 전망, 거기에서 이제 2024년도에 1,800만 대가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 30%가 더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각국의 데이터별로 보니까 저는 그 북미 지역의 성장률이 67.3%. 그럼 IRA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일단 배터리 그 북미 자동차 업체들이 계약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수혜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배터리 셀 공급망 구축 현황돼 가지고 가동 시점이 지금 나와 있는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게 GM 얼티엄 셀즈 3가 지금 24년도 가동을 25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게 있지만 보시면은 보통 이제 25년도에 대부분이 다 집중돼 가지고 가동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25년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점프하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이제 다들 갖고 계시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은 물론이고 양극재 또 이제 동박 그다음에 뭐 전액 업체들 전부 또 미국으로 직접 나가는 회사들도 이제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을 갖다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리튬 가격 하락하고 뭐 니켈 가격 하락하고 이러한 이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완성차 판매 업체들의 그 어떤 뭐 증설에 대한 뭐 연기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섹터의 내년도 전망, 그다음에 분위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개인들이 꼭 내년도 시장을 생각하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념해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연말까지는. 다 좋아지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우리도 한 단계 더 오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지금은 배드 이즈 굿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60달러 중반까지 막 떨어지고 이런다. 이러면은 이거는 물가를 잡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죠. 부각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또 부각이 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3인데 이것도 갑자기 3%대 뭐 중후반 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환호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FOMC 전도표가 새로 찍히는데요. 파월 의장 말이 조금 애매하게 지난번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항상 보면은 금리 얼마까지 올리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찍은 점도표 보면 알잖아 라는 식이었는데 요번에는 다음에 바뀌는 거 보면 알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점도표를 지금 점도표 상으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금리를 이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안 올릴 거야 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그거보다 또 예를 들어서 더 낮춰줘가지고 곧 인하를 시키겠네 이런 기대감을 주면은 생각보다 장이 좀 거꾸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은 CPI였다고 그러면은 저는 24년 초반은 소비 지표하고 고용 동향을 좀 보시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 노이즈는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유가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도 보면은 오늘도 어저께 발표된 그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되게 적게 나왔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쪽은 좀 톤다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하고 고용 동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보시고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확인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그쪽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지만 중국 은행 쪽에서 위안화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고 그러면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살아나고 왔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를 유발을 해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 부양책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쪽과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싶습니다. 중국 관련 쪽이라면은 그 화학 철강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화학 철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까지 중국 부동산이 위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뭔가 규제를 하고 또 시장을 다운시키려는 어떤 정부의 노력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계산된 그 뭐라 그럴까요? 거품 빼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선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파격적인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중국 경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망했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죽어도 금융시장 개방은 안 할 겁니다. 했으면 이미 제2의 일본의 모습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경기를 좀 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보니까요 애국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젊은 청년들 네. 그쪽에서도 이제 좀 반발 뭐 이런 게 되게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은 중국의 어떤 당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 가가지고 주로 했던 게 사실은 백악관을 가서 바이든을 만나는 쪽보다는 기업인을 만나는 걸 더 포커싱을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나올 수 있다. 그럼 나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뭐 아주 잘 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저쪽이 좀 살아나야지 우리도 좀 좋아지는 그렇죠. 그 구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투자 전략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요즘 뭐 너무 매체들이 발전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들 다들 많이 아세요. 맞아요.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들 아시는데 문제는 그 아시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신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신을 하시게 되면은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밖을 지나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본인이 얻을 것도 많겠지만은 거꾸로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능력을 너무 과신하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귀로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보고 머리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성향입니다. 집중화보다는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 쪽을 좀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어쨌든 현금을 일정 수준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도 좀 쉽지 않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야 지금도 엄청 올라 있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멀미난 상황이었었고 그거 외에 다른 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나보다 해서 쫓아가면 물리기가 쉬운 장이었었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계속해가지고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든 섹터든 업데이트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귀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올 한 달 남은 2023년 그리고 내년 2024년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투자의 관점으로 냉철하게 섹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이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머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